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형을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월간 플렉스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네. 전쟁 전황을 역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46일째의 야, 전쟁 이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시점에서 녹음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이 4월 11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우크라이나 전황 여기서 방송에 다뤘을 때 그때만 해도 다음 녹화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말을 했고 그 다음에도 했는데 벌써 46일째니까 참 대단하다는 싶지만 그 안에 문제는 또 그렇죠. 마리우폴이 아직도 저항한다는 거. 야, 이거 참 예. 네. 슬픈 마리우폴입니다. 진짜 아휴. 46일 동안 그러나 이제 그 기적적이지만 왜 마리우폴이 아직도 함락이 안 돼 있는가를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뭐 대단한 것이고 홍 편집장님이 항상 요 시간대에 마지막 말미에 말씀 주셨던 방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속 깊이 전쟁이 끝났으면 그렇죠.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고 이왕 벌어진 전쟁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이게 편향적이다. 왜 우크라이나 편을 드냐? 그럼 우리가 누구 편을 듭니까? 근데 우리처럼 편향적이지 않는 방송도 없습니다. 전황을 볼 때 많은 그 매체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밋빛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실 그렇죠. 예. 거꾸로 아주 러시아 편향적으로 뭐 다 이게 러시아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고 있다. 뭐 키이우는 실은 이제 그러니까 양동 작전에 그냥 미끼일 뿐이고 남부가 주공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정말 그 러시아 주장하는 대로 그냥 막 계속 따라만 하는 인간들도 많고 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지금 밀떡 우리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만은 진행과 동시에 유튜브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걸 찍을 때 항상 웃음을 좀 내야 되는데 웃을 수 없는 전황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렇죠. 좀 양해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북부 전선을 말씀드리는데 전선? 네. 다만 이제 북부 전선은 러시아군이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희소식인데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일종의 기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기적과 같았고 한편으로는 러시아군의 무능이 너무도 드러났고요. 그쵸. 특히 그쵸. 전략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북부 전선에서는 완패를 한 것이고요. 전황은 완패를 했는데 그들의 전범 결과 잔혹한 결과를 정말? 보게 돼서 참 마음 찹찹합니다. 아니 탈나치화한다고 들어간 놈들이 정말 나치가 할 만한 짓들만 골라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치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뉴스에서 보니까 부차 대학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모든 만행들을 지금 현대판 21세기에도 똑같이 하던데요. 보니까 러시아 뭐 집단 학살은 뭐 물론이고 성폭행, 살인, 그리고 아동 성폭행까지 거의 한 살짜리 아동 그러니까 성폭행도 하는. 그게 사람입니까? 야, 걔는 인간들 맞아? 러시아 당국에 체포가 됐는데 이제 도저히 그쪽도 봐줄 수가 없던 거였죠. 네. 네. 야, 정말 참. 이거는 걔는 흑돌고래 감옥에 갇혀서 네. 평생 썩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러시아에서는 거짓 해명.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64 차량화 보병여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그죠. 진범 부대가 네, 예, 얼굴도 까발려 진짜. 전범 그렇죠. 부대의 그 지휘관 대령의 이제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됐죠. 대령이었어요. 중령이 네. 중령이었나요? 예, 중령입니다. 중령이나 중령- 됐는데도 그 지랄을. 그러니까 사실 중령급 대대장이면 부하들이 학살하고 이렇게 하면 말려야죠. 말려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걸로 봐서는 본인이 학살을 부추기거나 최소한 방조를 한 것 같아요. 네. 얘는 만약에 전범으로 처벌되면 군복 다 벗겨놓고 목 매달아야 돼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황을 계속 이어드리면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그 참상이 드러났던 이 북부 전선은 전부 러시아군은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물러났고 벨라루스로 탈출에 들어갔고 그 벨라루스에서 빠져나와서 동부 전선의 돈바스 지역 전선으로 투입되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했고 아직은 완전히 이제 부대가 이제 괴멸된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재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 전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뭐 그동안에 있었던 체르니히우랄지 수미 지역들도 전부 수복이 됐어요. 예.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들도 전부 물러나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로 말하면 이제 동부 군구의 병력들
그런 병력들은 빠져나와서 예.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부전선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동부 공항을 쪽으로 탈환하면서 2달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리야. 그렇죠. 무리야. 비행기 그게 이제 그 아유, 모습을 아이고. 보니까 완전 그냥 반파되고 그죠.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가 볼 때 100%그 기체의 설계도를 갖고 있고 이 전쟁이 종료되면 물리야 그 물리야, 기체 예. 그 기체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꿈을 담은 그 기체를 반드시 복원할 것 같아요. 아니 뉴스로 나온 게 3조 정도 들여서 그냥 복원한다고 얘기가 아,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그게 예. 국제 사회에서 지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사실 살려놓으면 그냥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나 뭐 그렇죠. 어떤 온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로서도 꽤 중요한 투자가 되는 게 그만한 비행기가 없어요. 수송기가. 그 세계의 그 대량의 그 수송기 지금 현재의 수송기로는 수송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물자나 물품들 또 인원들을 수송했던 수송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치가 있고 아니 사진을 보니까는 우주왕복선을 위에 달고 원래 네네. 그러려고 만든 거라서. 아 그래요? 예. 실제로는 그렇죠. 처음부터 예. 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 목적으로 만들었고 상대 쪽 이제 그때 냉전 시절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 기체를 그 7B 전보 747를 그렇죠. 개조해서 만들었었죠. 아. 그랬던 기체고 그 기체는 뭐 엔진이 무려 6개가 여덟 개죠. 있던 그런 기체였고 반드시 복원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자, 김에 한 대 더 만들어가지고 2대를 그렇죠. 이용해서 좀 그럴 수도 국제적인 있고요. 물류에 좀 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이거 수도 있습니다. 되게 밀리던데 보니까 순서가. 네, 우크라이나 전황 다시 또 말씀 이어드려 보면 이제 동부전선입니다. 문제의 동부전선은 여기서 격전이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곧 얘기가 크게 나오는데. 벌어질 겁니다. 아마. 예,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에서는 뭐 기동안의 기갑 전력들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그 치장 물자로 보관했던 전차만 10,000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 러시아는 그런 기갑 왕국이죠. 다만 그 치장 물자를 보관하는 건 창고에 문을 열었더니 운용할 엔진이 전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상태가 안 그러더라고요. 좋고 아. 그나마 상태가 좋은 것들만 긁어 모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10,000대의 전차에서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도 1,000대가 나오겠죠. 1,000대, 2,000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동부전선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바로 내일일 수도 있는데 대전차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쿠르스 전투라고 하는 그런 대전차전이 비슷한 지역. 그렇죠. 멀지 않죠. 쿠르스크는 크루스크가. 멀지 않죠. 네. 지금 현재는 러시아 영토인데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인 바로 이 동부 전선에서 벌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군도 그동안 아껴두었던 네. 사실 기갑 여단이 4개의 기갑 여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아껴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당히 온전을 했죠. 예, 우크라이나 아껴뒀는데 왜? 이제 어떻게 보면 병과 각계병에 매복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 그리고 드론으로 한 그런 작전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북부 전선을 방어해서 그것이 그렇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중요했는데 이 동부 전선의 지형은 어떻습니까? 참 완전 평야더라고요. 완전히 평야죠, 진짜. 아 우크라이나 평야구나. 국기를 보셔요. 우크라이나 국기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상하로 이렇게 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푸른 하늘. 대평원을 이 바로 아래에 아, 노란색으로 그렇죠. 펼쳐져 있고 노란 거고. 위가 하늘인 거예요. 오로지 그런 그 대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부전선에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국토가 대부분 평지고 산이래봤자 우리나라로 치면 구르긴 거 빼곤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전쟁이 있기 전 우크라이나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그 무기 체계를 우리가 소개를 네. 할 때 그런 무기 체들이 단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지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헬기도 간다고 러시아에서 네. 그런 공격 얘기도 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 헬기가 지상 장비를 잡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전과를 올린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올린 사진 보면 뒤에 산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냥 다 T-80을 잡았다고 돼 있어. T-80이 이렇게 뚜껑 따갖고 뒤집혀져 있는데 뒤에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뒤에 산이 이렇게 몇 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끝까지 지평선.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저기 호남 평야 가잖아요. 네. 거기서만 그게 보여요. 나머지는 어쩌다가. 어디로 가도 100m 앞이건 200m 앞이건 시야 밖에 몇 겹이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쪽은 말씀하신 전차전이 벌어지기 딱 좋은 곳이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중요했던 게 이지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의 발달, 요충지죠. 교통이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 당하느냐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유불리가 있겠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동부전선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지움은 점령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미 지역을 수복하고 하르키우로 해가지고 빠져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지움 북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지역을 탈환은 안 했지만은 그 지역에 치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지움의 남부 지역 앞으로 전투가 치열하게 현재도 간간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 요충지가 될 부분이 이지움 다음이 바로 슬라비안스크라는 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전차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지역 근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의 북부 쪽, 그러니까 이지움과의 사이 그 지역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지움을 포위 섬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러시아는 이지움 지역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 요충지를 격파를 한다면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지금 현재 보병 위주로 되어 그렇죠. 있는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포켓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싸움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전차전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전차가 노획했지만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예. 거기에 좀 화답을 지금 동유럽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면 이게 치차될 작전이잖아요. 치타될 작전이죠. 그죠? 포켓을 닫아버리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병력이 어느 정도 충돌할까요?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 사실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밀어넣은 병력 규모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게, 보충을 했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 국민적인 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비군 대대적인 동원을 한 것도 아니라서 뭐 정말 모으고 모아도 이 동부전선 기준으로 한 40개 BTG, 그러니까 얼추 하면은 12만 명 정도? 네, 10만 명? 저는 이제 그 정도 13만 명 예. 보고 있고요. 뭐 이제 병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로서 이제 군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13만 명 규모의 이제 군일 수 있고, 이것은 분명 동부전선 쪽은 아닙니다. 그렇죠.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을 합친 지역이 한 13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와 동부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크라이나도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동부를 지금 사수를 해야 되느냐, 그죠. 아니면 남부를 밀고 내려가야 되느냐. 야, 이거 근데 남부를 밀고 내려갈 부대는 이미 있고요. 동부 지역을 막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대전차전에 참여할 실질 갖고 있던 기갑 부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기갑 여단, 단대어로 말하면 1기갑 여단, 2기갑 여단, 3, 4기갑 여단, 이게 4개 기갑 여단이 있고요. 여기에 기계와 보병까지 합쳐진 기계와 보병 여단을 급편성을 2개 여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6개 여단이 주력으로 참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어, 1차 방어 자체는 지금 잘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경보병 위주의 이제 보병 여단들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뉴스를 보고 좀 질문거리가 좀 생겨서 좀 몇 가지 이제 또 다른 성격의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유엔 안보리의 그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는 왜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해결도 못할 거면서 안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결국. 그런 질문을 예. 댓글인가요? 아니면 저 밴드에 있는 댓글인가요? 해서 많이 본 적이 많이 나오는 있는데 얘기긴 하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안보리가 결성이 되고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되고 이러한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시점, 50년대 말 이런 시점에 유효했던 그렇죠. 그런 체계잖아요. 그때의 초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었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도 핵을 가지느냐 마느냐, 핵이 그렇죠. 없을 때 뭐 이게 조직이 됐으니까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겠거니 해서 상임 이사국에서 커다란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없을까 싶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20세기를에도 많이 그래왔고 지금 예. 시점은 더 그러죠. 이제 상임 이사국이 만약에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 바로 그렇죠. 이 경우인 거죠. 이게 안전보장 이사 안보리라고 부르는 게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뜻이고요. 사실 그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국제연맹은 지금이랑 반대로 안전보장 이사회 같이 없이 그냥 회원국 전체 만장일치나 이제 상당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안 돌아간 거예요. 참석국이 너무 많은데 한 나라나 두 나라가 반대해버리면 계속 도돌이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일본처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버리니까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전후 질서를 만들 때, 그럼 아예 안전보장 이사회 강대국한테
좀 더 많은 권리를 줘서 이 강대국 그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그냥 전체적인 국제연합기구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박 의원님 얘기대로 냉전에 어울리는 방식이지 지금같이 이제 그 다자화된 국가에서는 맞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변화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의 어떤 그 힘을 빌린다는 것은 약소국의 분쟁 내지는 뭐 그런 거에서만 유용할 수 있었지 지금처럼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침공 국가가 있었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결론이죠. 뭐 역시 자주국방이죠. 첫째도 자주국방, 둘째도 자주국방. 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남부전선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남부전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동부전선의 대치와 함께 남부전선은 좀 우크라이나군이 우세를 점하기 그쵸.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남부전선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동부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전쟁 초반에 잘못했으면은 우크라이나는 밖으로 나간 항구 없어질 뻔했어요. 오데사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기적적으로 미콜라이우 쪽에서 막아서 더 이상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못 왔으니까 오데사가 방어가 된 거지. 만약에 오데사까지 먹혔으면은 정말 우크라이나는 이제 수출을 바다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수입도 그게 못하고. 이제 그 이전 저희가 방송을 그 이전까지의 뭐 이야기고 그 이후 2주 동안에 상당히 또 진척이 있어서 그렇죠. 결국 그 헤르손을 탈환을 하기 위한 진작에 탈환할 수 있는 공세적인 힘이 제가 분석해 본 바는 있었으나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헤르손을 더 넘어선 부분을 포켓으로 가두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때 거기에는 러시아의 무려 제병연합군 49군이 전부 포진해 있고 아이고. 그 7공수사단도 있고 여러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대들이 지금 보급도 어렵고 계속 공세를 당해서 사실 이 헤르손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헤르손을 흐르는 드네프르 강에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다리가 그렇죠. 있어요. 그 다리를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폭발을 시켜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러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그 다리 중에 하나가 크림반도 밑에 있는 크림반도 우리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그렇죠. 그 크림반도에 강자병.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수력 발전까지 되는 그렇죠. 그런 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댐하고 연계된 거네요. 파괴를 못해. 참. 그냥 파괴하려 가려고 봤더니 그걸 파괴하면 자기네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 전체의 전력 수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상당한 그 크림반도의 거의 90% 이상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큰 그림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있고 이렇게 결론 지어보고 싶습니다. 남부 전선 쪽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우세하고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우크라이나 그냥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전장 상황이 흘러간다면 과연 약간 마무리는 좀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차에서의 제노사이드가 만약 없었다. 예. 그러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내주더라도 국민들의 그 희생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 정도 선에서 협상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쯤에서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러지 못하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이젠 원수고 이제는 맞아요. 무조건 타도해야 될 내 나라 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될 점령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까지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수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바로 점령 못하고 계속 넓게 포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부 전선 쪽도 대전차전이 물론 있지만 벌써 그 사이에 소규모 그렇죠. 전에서 상당히 러시아군이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계속 북부전선에 했던 실수들을 계속 범하고 있어요. 원래 어떤 그 공세적인 군에 있어서의 그 공세는 기본적으로 180, 190km 이상의 공격을 그런 그 공세를 가하면 그게 한계고 그렇죠. 공세 절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중간에 보급 거점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근데 역시 이번에도 150km 이상 진군을 했어요. 벌써 말씀드렸던 이지움만 해도 150km 이상 진군한 상황이거든요. 보급 없이. 역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 같아요. 무슨 초식동물이야 우리는. 풀 먹고 가는 것도 풀 아니고. 먹고 가고 가서 잡아먹고 네. 지금 그게 제 생각에는 러시아군 상부에서
자꾸 무리한 목표를 주면서 그걸 강요하고 있어서 좀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5월 9일까지 무조건 승리를 가져다 줘라. 제가 또 그러면은- 맞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5월 9일까지 끝날까요? 푸틴의 어떤 생각인 거죠. 푸틴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겠죠. 지금 그러나 예. 앞서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상대가 같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죠. 자기가 지금- 끝내고 싶어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목표가 달라졌어요. 예. 그렇다면 못 끝나겠죠. 뭔가 5월 9일까지 푸틴은 승리라고 우길 수 있는 결과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거에 맞장구를 안 쳐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려스러운 바가 바로 NBC 병기고요. 맞아요. 화생방목이래.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전술핵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하나 좀 뉴스로 나왔던 것 중에 영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었던 게 일단 EU 최고위원이랑 그다음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예. 우크라이나 키우에 방문을 했어요. 했죠. 예. 요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딱 그거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나토에서도 보니까 강력한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지원이 될까요? 지원은 굉장히 강하게 가겠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방문을 하고 이런 거는 정치적인 제스처고요. 네. 또 그 이전에 발트 3국의 그런 뭐 외무장관이랄지 이런 분들도 왔었고 네, 왔었죠. 폴란드 역시 그렇죠. 왔었고 폴란드 체코, 총리가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네, 솔직히. 뭐 슬로베니아까지도 왔었어요. 네, 그렇죠. 슬로바키아도 아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그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역시 그 결과론적으로 대단한 지원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EU의 지원은 제한적인 건 어쩔 수 없고요.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랜드리스 법과 함께 지원할 8억 달러 이상의 물자 무기 체계, 그런 무기 체계가 직접적인 무기 체계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장기간의 네, 그렇죠. 어떤 예상이 되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폴란드나 체코에 있는 지상 무기 체계들을 그러니까 동구권 장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들여와서 그 대신 우리가 반대급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슬로바키아가 S-300 포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 대가로 패트리어트 포대가 패트리엇 들어갔죠. 포대, 미 육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거기에 전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에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 육군이 나토군의 어떤 일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공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 바꿔서 대가를 이게 기브앤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를 같은 해주는 거고 거고. 그렇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체코에서도 전차 전차가 T-72가 T-72죠. 들어갔더라고요. 예. T-72 M1 그러니까 개량형이죠. 개량형이 10여 대가 들어갔고 사실 그 체코는 그거보다도 한 10배 이상 정도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자체를 다 준다 그러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저는 체코가 들어간 게 좀 의외였어요. 아니 저는 가능했었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후보 중에 예. 하나로 생각했거든요. 이거. 예, 최대 66대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문제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그 PT-911 전차, 이 전차는 T-72를 베이스로 가장 개량을 많이 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렇죠. 개량을 많이 한 전차고 대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 되는데 이 전차의 수가 200대가 넘어요. 지금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 전차만. 또 그거 그리고 말고도 구형 T-72도 300대 이상 갖고 그렇죠. 있고요. 보관 전차만 해도 380대 이상 갖고 있고요. 물론 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다 지원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전력의 보탬이 그렇죠. 되겠죠. 사실 이번에 러시아를 패는데 진심인 나라가 몇 개 있었거든요.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 왜냐면 이제 당한 게 워낙 많이 있었고 이 기회에 지금 러시아를 눌러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계속 뭐 무기 대여를 해주고 이랬던 거는 뭐 대의에 동참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팽창을 해버리고 아니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면 그 다음은 당연히 폴란드랑 발트 3국이에요. 네.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동유럽에 있던 나머지 나라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은 대대로 불곰을 패는데 저게 재미가 엄청 많이 들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크림 반도가 그죠. 사실 크림 전쟁 때 그 불란서랑 손잡고 역사가 그 참 두들겨 패던 그 장소였거든요. 네. 동유럽 국가가 근데 지금 힘 닿는 것까지 지원을 다 해주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나라 딱 한 나라 있습니다. 헝가리. 헝가리만 예외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전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헝가리 자체도 뭐 마음적으로야 당연히 그럴 것 지금 같습니다. 헝가리는 이번 사태 끝나면 EU에서 완전히 왕따 될 것 같은데 그쵸. 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 생각에는 그게 국제 정세는 우리가 이제 그런 또 네. 전문 팟캐스트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섣불리다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자로 봤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화상연설을 했어요. 했죠. 네, 5시에 했죠. 5시에 했죠. 출연자님들께서 만약에 그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위치에 있다면 네. 결정권자라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요청했던 공격용 무기를 이제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지원해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네. 의미로 저는 항공 무기 체계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빠듯하죠. 줄 수가 없고요. 택도 없고. 단 상당히 그 많은 예비 전력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넉넉한 포병 전력 중에 K9 썬더 대대를 2개 대대 정도 파견하는 그런 화끈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에서는 생각. 이루어지지 네, 않는 네.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홍 편집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나가가지고 네. 지금 K9과 K55A2 배치를 하면서 A1이죠. K55A1 배치하면서 견인포들이 점점 퇴역하고 있잖아요. 그 견인포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보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한번. 견인포도 네 여분이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폴란드 통해서 155mm 포탄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55mm 포하고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이 KH-179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날로그시잖아요, 제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구형 견인포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예. 그 기본적인 원리 알고 하면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몰래 몰래 할 수 있으면 몰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몰래. 예. 드론 정찰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정찰기들이 전부 다 낱낱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사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긴 그런 포병 화력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아쉬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맘 같아서는 그 현무 2 그거 한 10발만 줘도 지금 500kg짜리 현무 2B인가요? 그게 되면 이 크림반도 난리 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소련군 보급 거점 아니 박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핵가닥한 이유가 자기 집 앞마당이 안 부서져서 그래요. 그렇죠. 자기 집 앞마당에 뭐가 날라와서 부서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불타고 내가 다니는 그 앞에 도로에 뭔가 포탄이 떨어지면 그 이번에도 크루스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깃발 들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러시아 영토를 공격 안 하더라도 지금 이 돈바스나 루안스크 같은 쪽에 있는 그 러시아군의 후방 어떤 보급 거점이나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을 한번 대체하게 특히 철도. 이런 철도역 철도시설 고정이라 탄도미사일 공격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박살 나거든요. 그렇죠. 토치카유 그 지대지 그 TBM 전술 미사일이 전쟁 전에 90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운용 상태였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능성이 낮죠, 아주. 예, 그럴 정도로 지금 김 PD님이 질문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전황이 정말이지 운명을 건 제2막이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너무도 잘 싸웠습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전쟁 상황은 제2막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역시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가 정말 바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시간 전황에서는 전황 없이 러시아는 어떻게 철군했고 전범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전후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좋겠네요, 진짜. 라는 아유, 걸로 얘기를 해주고 참. 그러니까 물론 밀리터리 매니아고 이런 전쟁 상황 그다음에 21세기 이렇게 대규모 전쟁은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은 수많은 연구거리와 이야기거리와 영화, 게임, 드라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고 여기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얘기하기 너무 잔인한 얘기고요. 맞아요. 아유. 네, 그냥 그 피 묻은 인형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역에서 엄마 손 붙잡고 이제 엄마 여기서 이제 열차 타고 가면 우리 안전할 거야라고 했는데 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 국방부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정말 이제 믿을 수가 아니 없고 지금 더 웃기는 게 그거를 보고 봐라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가 자작극이다 다 미국의 음모다 이런 말을 하는 국내에 정말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에피소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더 이상의 무고한 피
그들이 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발 전쟁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학살한 그 러시아 군들은 처벌받아야죠. 아주 대대손손 만배 2만 배로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들은 러시아 밖으로 지금 못 나가요. 전 세계에 지금 얼굴이 팔려서. 네, 홍편일장님과 김PD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